예, 새해 들어서 우리 경제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기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되살아나는 듯하던 내수도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가 됩니다. 또 한편에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좀 제거해주고 혁신 성장을 도와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센 라이브 포럼 준비했습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 어디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돌파구를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스튜디오에 방금 전에 보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만한 게 이제 1월이 끝나가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좀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 헷갈리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좋은 말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장님께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 이제 연간으로 2.6%가 확정이 됐죠. 한국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네네. 근데 뭐 공통된 시각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분명히 떨어진다. 예, 그거는 공통적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 기업들이 느끼는 것도 다 작년보다는 나빠지는 건 분명한데 과연 이제 얼마나 나쁠 건가 이제 관건인데. 예. 지금 여기에는 좀 시각이 좀 갈립니다. 뭐 좀 아주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1% 가까이, 예,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1% 가까이 떨어진다면은 뭐 예를 들어 고용 시장에 막 실업자가 넘쳐나고 이런 분위기일 거고, 예. 1%대긴 1%대지만 같은 1%대지만 1%대 중반 후반 요 정도로 떨어진다는 시각도 많고. 예. 그 정도면은 분명히 경제 상황이 나쁜 걸 체감하겠지만 그렇게 한국 경제가 과거 뭐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처럼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닐 거다. 라는 게 이제 갈리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한 1, 2주 전에 저희들이 수정 전망을 발표했는데 예. 저희는 1.8% 정도로 올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8%면은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경기가 경착륙된다, 연착륙된다 그러는데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 그 정도를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2.6에서 1%대 후반 정도면은 연착륙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뭐 기업의 실적도 좀 나빠지고 가계 소득도 나빠지지만 그게 버틸 만한 수준, 그 정도를 연착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해보다 어쨌든 낮춰 잡으셨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유는 이제 가장 간단한 게 그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았잖아요. 역성장하고 있죠. 예. 그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워낙 높고 그게 중진국, 선진국으로 가면 이제 내수 비중이 높아진다. 그렇죠. 예. 우리도 높아졌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를 앞에서 끌고 있는 거는 수출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수출 경기가 나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을 가장 또 크게 봤고. 예. 최근에 이제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가게나 기업들이 상당히 좀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많이 봤고,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고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통상적인 경기 사이클에서는 금리가 낮거든요. 일부러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렇죠. 정책을 해서 가계 소비나 어떤 기업 투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예. 이번 경기가 나빠지는 구간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이런 내수 부분의 어떤 위축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미국을 필두로 해서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 등이 통화량을 조절을 하면서 급격하게 통화를 줄이고 조이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례적이고 예. 조금 전에 이제 첫 번째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부진한 수출 실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달러는 강했잖아요. 수출 실적은 안 좋아진 게 공교롭게도 이제 뭐 연말부터 달러가 좀 꺾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건 구체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 수출이 좀 기억들을 더듬어 보시면 예. 그 2020년 봄쯤에 이제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수출이 마이너스가 살짝 좀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반등한 이유가 뭐냐면 물량이 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같이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예. 원재재 가격이 오르면 수출 단가도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작년 9월까지 우리가 수출이 플러스가 나왔던 주된 원인입니다. 물량은 절대 안 늘었는데 수출 단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액은 단가 곱하기 물량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증가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크게 물량은 안 늘었던 부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계속 좀 부진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왜곡된 그런 현상이 이제 작년 10월부터는 원재재 가격이 조금씩 떨어졌죠. 뭐 유가 같은 건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가격도 하락하고 특히 이제 우리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가 중국 시장으로 어떤 수출길이 좀 막히면서 네. 수출 전체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맨 앞에서 끌어주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라고도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지금 안 좋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조만간 실적 발표 나오는데 뭐 마이너스 얘기 당연히 나오는 거고 삼성전자도 내일 컨퍼런스 콜인데 무슨 얘기 나올지 참 궁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룸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반도체 산업을 지금?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주요 메이저 글로벌 예. 반도체 업체 기업들의 CEO들이 똑같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죠? 상반기 재고 조정 끝나고 하반기부터 경기가 든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재고가 많이 쌓였던 그게 예. 사실 반도체 경기가 내려갔던 주된 원인이었는데 이게 좀 선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장 많이 확대됐고 예. 그리고 이제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면 수출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반도체 가격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먼저 좀 쌀 때 사두자는 이제 그런 심리가 있었고 그런 재고 조정은 아마 상반기 중에는 저도 끝날 거라고 보고 그럼 하반기에는 뭐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알겠지만 뭐 서버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은 회복 국면으로 다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우리 이제 반도체 기업들. 예.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저는 반도체 시장이 다시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수요 조정이나 재고적인 측면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조심스럽게 지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경상수지 쪽으로 갈게요. 올해 160억 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 연구원의 관점은 올해 300억입니다. 작년에 238억이었고요. 예, 예. 올해 300억 달러를 보는데 한국은행도 올해 한 28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예. 있고, 근데 160억 달러로 전망한 기간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이분들의 생각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경상수지가 적자가 작년에 나왔던 이유, 경상수지 적자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적자가 좀 크게 나왔던 그 부분이 사실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쳤고. 예. 작년의 분위기가 만약에 올해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예를 들어 뭐 원재재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이거나 우리 수출이 단가가 떨어져서 많이 침체가 된다. 예. 이러면은 경상수지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면 경상수지가 뭐 최소한 작년 수준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수출만 상반기 중에 뭐 침체폭만 크지 않으면 하반기에 수출은 또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경상수지가 최소 200억 달러 이상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하고 지금 잠시 한 10분 정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전이랑 지금도 실장님도 조금 스탠스가 아니면은 경기를 바라보는 뷰 자체가 좀 바뀌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들긴 그러니까 하는데요. 지금 뭐 IMF가 작년 10월에 전망치를 냈고 예. 아마 내일에 아마 또 뭐 1월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텐데 그리고 OECD가 11월, 뭐 ADB가 11월에서 작년 11월, 12월 요때 발표한 전망 보고서들의 내용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일부에서는 뭐 한국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까지. 예. 근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게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저렇게 파월이 미국 경제를 죽어라 하고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예. 탄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지금 연착륙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작년 12월 초쯤에 이제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면서 리오프닝을 했죠. 그렇죠. 예. 중국과 이제 비슷한 사례 국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그 코로나를 예. 쥐었다가 어쩔 수 없이 푸는 거죠. 국가. 예. 그게 동남아에 한두 개 국가가 있는데 사례를 보면 딱 3개월만 고생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확진자도 많이 줄고 경기가 내수를 중심으로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사이클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잖아요. G2라 그래서 예. 두 나라가 그렇게 버텨준다면 우리나라도 좋을 걸로 예. 저는 좀 최근에 좀 많이 관점이 좀 바뀐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수정 전망치가 나오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진이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는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요. 네. 큰 뷰에 대해서는 그래도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투자 부진은 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반도체 업종만 보더라도 예.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결이. 그렇죠. SK는 조금 뭐 투자 기존에 계획했던 거를 좀 보류를 한다든가 취소를 한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대로 밀고 가는. 저는 삼성전자 시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경기 불황, 뭐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올해 경기가 나쁜 건 맞는데 요 짧은 침체만 지나면 세계 시장은 다시 돌아온다. 회복 기조로 돌아온다. 예. 이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이외에 다른 우리 주력 산업들은 아직은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선이나 자동차는 좀 괜찮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석유화기나 철강 이런 쪽은 아직도 좀 단가가 회복이 안 돼 있고 예. 그리고 이들 업종은 이제 중국하고의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 기업들인데 업종별로 좀 효과가 틀려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나 철강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불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투자가 회복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일부 좀 잘 나가는 업종, 자동차나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은 투자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삼성전자가 감산을 할지 안 할지가 이번에 가장 큰 이슈거든요.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감산을 그러면 해도 좋고 만약에 안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다면 그 또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감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고, 예. 근데 감산을 안 하는 거는 치킨 게임이거든요. 어느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의미 있는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유보도 크고 지금 자신 있다라는 예, 피력이니까 말이죠. 네. 이제 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출은 좀 부진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증가세를 좀 나타내면 성장을 이끌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올해 민간 소비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현대경제연구는 민간 소비는 좀 부정적입니다. 저희들도. 부정적이요? 왜냐하면 금리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고 예. 금리가 뭐 조금 올랐으면 말씀도 안 드리겠는데 너무 올랐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효과가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채가 없는 가구는 거의 없으니까 예. 금리 이자 낼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면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되는 줄여야죠. 거죠. 그렇지만 뭐 마이너스 소비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 소비의 어떤 그동안의 씀씀이를 좀 많이 줄일 거다. 줄이고 다만 이제 다행인 건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아직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받쳐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용 시장이 좀 더 좀 받쳐줬으면 고용은 또 실물 경기에 좀 많이 후행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 민간 소비가 나빠지는 건 맞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나빠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쪽도 12월 그 민간 소비 보니까 민간 소비만 좀 후퇴를 하는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실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 이어서 고용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고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 호조세가 올해는 좀 이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좀 많은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해 연간으로 신규 취업자라 그러죠. 쉽게 예. 말씀드리면 82만 명이니까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한 20만, 30만 이랬거든요. 보통 늘어나는 폭이. 그러면 작년에 좀 너무 많이 늘어났던 거고 그럼 올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한 10만 명 안쪽으로 그렇게 나올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용시장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근데 문제가 고용시장 쪽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취업자 늘어난 부분이 60세 이상이 한 20% 전체 늘어난 부분에 그러니까 재취업이나 고연령자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죠. 그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예. 그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옛날에는 그냥 집에 있어도 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취업 전선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냐. 그런 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쪽이 좀 많이 줄일 것 같아요. 뭐 지금 정부의 기조라고 할 수 있죠. 또 공기업의 사이즈를 좀 줄이겠다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쪽에 이제 기존에 고용돼 계시는 분들을 구조조정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계신 분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신규
채용을 줄이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청년층이 좀 고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기업 쪽도 뭐 늘리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예. 보면은 좀 올해 고용 시장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아마 이제 청년층 고용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경제도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은 보통 2%에서 2.5%를 물가를 지금 제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 대비하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려간 게 6.6%니까 네. CPI가 어마어마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좀 맞다고 보십니까? 제 기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가 자체적으로 뭐 내수가 갑자기 뭐 버블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재재 가격이 올라서 예.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빠지는 것도 원재재 가격이 떨어져서 떨어지니까. 예. 거기다 또 금리를 올려봐야 예. 나중에는 금리 내려가는 방향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방향이 일치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성공했다. 예. 그거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또 워낙 그 물가 상승률이 예. 높은 수준이라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더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소폭. 근데 지금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작년과는 다르게 이제 올해서부터는 미국과 어떤 통화 정책을 디커플링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 따라가다가는 다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뭐 좀 섣부르긴 하지만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미국보다 먼저 내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는 총재께서도 방향을 달리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미국이 멈춰도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미국이 멈췄다고 해서 우리가 내리지 말란 법은 없다. 예. 이렇게 시작하시는 경우도 지금 예. 간간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워낙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줄기가 굵고 컸기 예.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따라가지만 네네. 올해서부터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그렇죠. 아마 중앙은행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건 대표적인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국의 수요까지 따라가면서 예, 이거 그럴 하기가 필요는 쉽지 없는 않다라는 거잖아요. 회사채 시장도 계속 얘기 나왔는데 이 부분도 조금 뭐 실장이 말씀대로 잦아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돈맥경화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볼까요? 레고랜드 때가 아주 피크였죠. 예, 근데 무서웠죠 그때는 좀. 그때 금리 수준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기업의 어떤 자금 조달 상황을 보면 많이 괜찮아졌어요. 예. 근데 문제는 여전히 좀 금리가 높다는 게 예. 그게 뭐 직접 금융시장이든 간접 금융시장이든 우리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기업들한테 상당히 힘들고요. 금리가 높으면 예를 들어 금리가 뭐 10%다 그러면 수익을 10% 이상을 내야지 기업이 이익이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실물 경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업종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자금 시장은 여전히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막을 수 없나요? 어떻게 묘수가 좀 없을까요? 묘수는 금리를 내리면 됩니다. 예, 내리면 되긴 하는데. 간단하긴 하네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금리 내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큰 기업들은 괜찮죠. 예. 그래서 정부가 신경 쓸 거는 이제 작은 기업들. 맞아요. 근데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요 좀 어려운 겨울철만 넘어가면은 충분히 더 성장할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자금 시장에 좀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정책들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하면 이 위기를 아마 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비 기업한테 지금 잘 선별을 해서 들어가는 돈들은 사실 부실한 금액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네. 부분보다는 좀 건전성을 제고해서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는 우산이 돼주고 네. 좀 돈을 지급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자금 경쟁을 맞을 수 있게 해야 되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원론적인 묘수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부가 GDP 4만 달러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통계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예. 2%대 중반 경제 성장률이면 2029년 정도에 들어가요. 가능해요? 2029년. 근데 정부는 임기 중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우리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대라 생각하면 한 2030년은 넘어야 될 걸로. 근데 뭐 이거 정부의 목표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이거를 뭐 너무 이렇게 시니컬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부자가 되겠어. 나는 100억 원의 부자가 될 거야라고 했을 때 예. 그건 이제 목표일 뿐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으로 좀 보는 게 4만 달러 언젠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예. 기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게 1%인지 2%인지에 따라 시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어쨌거나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성장, 역성장 얘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보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성장률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텐데 이건 네.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1%대 지금 우리가 이제 저희 이제 그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뭐냐면 올해 이제 1%대 성장률로 대체적으로 예측을 했는데 예. 이게 단기적인 요인이냐 정말 중장기적으로 뭔가 심각한 거냐 이걸 아직 구분을 못 하겠어요. 단기적인 거면은 대책은 필요 없습니다. 네. 뭐 내년에 다시 2%대 올라가니까요. 근데 만약에 중장기적인 요인이라면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우리 인구가 줄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크고 그리고 일부 기관에서는 한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고 봐요. 가장 큰 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죠. 거의. 가장 크죠. 그리고 지금 투자를 보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설비 투자를 분모로 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바깥에 나가는 뭐 미국의 공장을 짓는 이런 설비 투자를 분자로 했을 때 한 10년 전에는 10%가 안 됐어요. 예. 상당히 적었죠, 바깥으로. 그렇죠. 지금은 절반입니다. 이게 이제 성장 동력을 하나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 혁신. 이거는 뭐 기술의 어떤 개발, 연구 개발 투자인데 이 부분도 사실 성과가 그렇게 많이 없고 이 세 가지 요소거든요. 노동, 자본, 그다음 기술. 다 떨어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게 1%대 성장률이 고착화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그러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인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본하고 기술은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투자거든요. 예.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기업들이 바깥에 안 나가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가 앞에 나서서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예. 기업들이 따라오게 하면 그러니까 연구개발 투자의 어떤 효율성이나 성과를 높이는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주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 부분부터 해서 2차 전지, 세액 공제를 확대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지금 끌어가는 네. 축들이다 보니까 기업들을 위해 조금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세액 공제 세금도 중요하지만 그 미국이 이제 그 조지아 정부 작년에 아마 나왔던 자료인데 예. 현대차에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세액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관련 인프레도 다 깔아주고 예. 뭐 여러 가지 각종 혜택 이런 패키지형 투자 유인 정책이라고 할 수 예.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획기적인 투자 유인책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물론이고 글로벌 기업들 투자가 유치되는 많이 유치되면 될수록 성장률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고용도 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떤 정부가 좀 뭐라 그럴까 획기적인 투자 유인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부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세금 깎아주고 이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유치하고 기업들이 정말 살맛나게 네. 어느 정도로 좀 획기적인 파격적인 제안들도 좀 맞습니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바쁜 시간 감사합니다. 예. 올해 초 금융그룹 회장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단어는 리스크입니다. 금융그룹 회장들은 올해 금융권이 유례없는 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 대비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은 올해 비금융업, 즉 은행 중심의 경영 전략을 벗어난 신사업 진출을 첫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비금융업 확대 계획도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빅블러 시대가 본격화되고 빅테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업 진출을 확장하고 있어서입니다. 전통적인 금융업인 결제시장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빅테크들이 장악을 했고 올해는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결제시장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업 전체 판이 바뀌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금융업은 이런 속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손질하겠다고 호언했던 금산분리 장벽은 여전하고 각종 규제도 여전히 금융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 센 라이브 포럼 2부 금융판이 바뀐다 신사업의 도전 시동에서는 금융업권의 상황을 진단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시작으로 어떤 신사업에 나서야 할지 찾아보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금융권 수장들의 신년사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금융 전반에 부실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예고라고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고 금융권이 마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년사에서 현장 강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운 걸 보면 올해는 더욱 공격적인 영업 방식을 택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것이 비금융 사업이라고 하고요. 전통적 금융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에 도전해야 하는 시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장벽은 많은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금산분리가 완화돼야만 신사업에 도전할 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셀 라이브 포럼 금융 판이 바뀐다 신사업의 도전 시동을 통해서 우리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서 둘러보고요. 금산분리 해소부터 금융사들이 어떤 도전을 해야 할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께서 자리해 주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리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인사를 좀 나눴고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실장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금융업이 본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융사는 그냥 예금해주고 대출해주고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앱이 있다는 것도 참 생소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네. 해외에서는 신사업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간의 경계 자체가 허물어졌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금융산업에서도 금융산업으로의 진출도 매우 뚜렷하지만 금융산업 내에서도 비금융산업으로의 진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고요. 예. 경계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이라고 하면 크게 한 3-4가지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산업도 있지만 예. 증권산업, 보험산업, 자산운용이라든가 그 밖의 산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금융산업 내에서 은행이 다른 은행산업, 비은행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보험산업이 뭐 증권산업이나 은행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아예 비금융산업으로의 진출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금융사라고 하면은 A 금융사가 외국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예. 어떤 부분에 나간 게 좀 파격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예시가 좀 있나요? 예를 들면요. 뭐 음식점을 예. 한다든지. 저 가장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금융사가 음식점을 해요? 그렇습니다. 오. 근데 물론 그냥 음식점을 연다라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예. 미래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관찰하고 들어가야 될 산업을 좀 찾고 예. 그렇게 산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 예. 이 고령화라는 거대한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예 라이프 매니지먼트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해당 금융 소비자가 있다 그러면 뭐 거의 이제 태어나서부터 금융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뭐 결혼하고 뭐 아이를 양육하고 마지막 뭐 장래까지 예. 그 모든 삶을 매니지해주는 그 매니지먼트 서비스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특히 고자산가의 경우에는 삶의 그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금융 서비스의 예. 니즈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됩니다. 그러면 뭐 카드를 추가적으로 발급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운전자가 된다. 예. 뭐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 예. 그러면 자동차 보험 서비스에 가입을 한다든가 또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걸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라이프 매니지먼트 서비스로까지 진출하는 모습 보면 금융산업의 그 진출도 당연하고요. 예. 당연히 비금융산업의 금융 서비스 진출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 예.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예, 좋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은행 다녀온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은행 점포 없습니다. 없으세요? ATM기는 몇 번 갔는데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1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지난 1년 동안 은행 방문 횟수가 몇 번 정도 되세요? 정확히 2번입니다. 2번이요. 그렇게 우리의 은행 방문 횟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통계적으로도 보면 우리의 입출금 거래를 위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100%의 비중을 환산해 보면 과거 한 2008년부터 시작하면 25%가량이 대면 금융 서비스였는데 예. 이게 현재까지 줄어가지고 5%로 줄었습니다. 거의 안 한다는 그렇죠. 그럼 대신 뭐가 늘었을까요?
예, 인터넷 비대면 통하고, 예. 그렇습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인터넷 전문 은행과 어떻게 보면 기존 전통 은행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왜냐하면 플랫폼만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고 은행들은 영업 점포를 줄이고 그래서 희망퇴직 적극적으로 받고 예. 그죠? 그리고 말 그대로 플랫폼 금융 플랫폼 기업이 되자 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 속에서 그럼 플랫폼이 있으면 뭐가 될까요? 이 플랫폼이 있다는 얘기는 금융 서비스만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플랫폼이 있다는 얘기는 금융 서비스도 팔고 옷도 팔고 주거 서비스도 팔고 예. 뭐 방송 콘텐츠 교육 서비스도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플랫폼을 구성하자라는 것이 금융산업의 주대한 어떤 방향성이기 때문에 비금융 산업으로의 어떤 전개는 말 그대로 플랫폼 금융 이렇게 전개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플랫폼이 있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금산벌리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어떤 신산업에 좀 진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직접 뭐 금융사가 예를 들어 은행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통사업에 뛰어들어라 예. 이렇기보다는 예. 유통산업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금융 서비스 영역으로 진출하는 거죠. 밸류 체인을 다각화하는 거죠. 예.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테크놀로지 기반에서 출범해서 금융 서비스로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의 영역을 우리는 핀테크 기업이 아닌 테크핀에 비유를 합니다. 금융 서비스 기반에서 테크놀로지를 확보해서 또 금융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전달하는 이런 기업들을 굳이 비교한다면 핀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테크핀 기업들이 뛰어드는 영역들을 보면 가장 지배적인 것이 지급 결제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봐요. 아, 그래요? 안면 인식 기술로. 저를 알아보면 뭐가 달라질까요? 커피숍에 갔는데 키오스크에서 누르죠. 뭐를 사야 될까? 한참 고르죠. 추천을 해주겠네요. 근데 여기 알아보니까 당신은 얼주가 맞죠?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죠? 예스 누르면 끝나요. 그 누르면 뭐가 끝나느냐? 지급 결제까지 끝나야죠. 왜요? 우리 카카오 택시 타고 내릴 때 지급 결제 수단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따로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급 결제 서비스의 혁신을 이뤄나가는 이런 테크핀 기업들의 움직임처럼 예. 금융사들도 역시 금융 서비스의 기초에서 이 테크놀로지를 확보하면서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인슈어테크도 인슈어런스라는 보험 산업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죠. 예. 마찬가지로 지급 결제 영역이든 뭐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각 모든 산업에서 뭔가 물건이 오가는 반대의 경로로 돈이 오가잖아요. 예. 역시 금융 서비스는 함께 맞물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예견해 주다시피 얘기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테크놀로지 플랫폼에 기반해서 진출할 영역들이 굉장히 많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실장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 가지 주제로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준비된 질문은 오늘 다 못할 것 같아갖고 못합니다. 빠르게 좀 정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융권이 올해 더 큰 영향을 금융업 빅테크들이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받잖아요. 지금 네.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럼 금융산업 전체에도 좀 변화가 작년도 빨랐지만 네. 재작년도 빨랐고 올해도 빠를 테잖아요. 네. 어떤 변화를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변화를 보여주는 한마디 단어를 선택한다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 경량화. 자산 경량화요. 예,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예. 영업 점포를 줄이는 거죠. 지점을 줄이는 거죠. 아, 희망퇴직을 받고 줄여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왜냐면 금융사 입장에서 어쨌든 디지털 금융으로 가고 제가 얼마 전에 던진 화두는 비욘드 디지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디지털을 넘어서 이제 버추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은행사 혹은 증권사 할 것 없이 영업 점포 지점 수가 이미부터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는 것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의 최고죠. 사실은. 그러니까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대신 뭘로 승부하느냐? 예. 디지털 플랫폼으로 승부한다. 이런 관점으로의 변화니까 자산 경량화, 디지털 대전환 이게 금융산업에서 일어나는 가장 지배적인 특징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에요.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올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저희가 좀 중요하게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네. 금융산업의 변화 네. 아니면 산업의 트렌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큰 거 하나는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산업 관점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핵심적인 자원이 석유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디지털 혹은 디지털 비욘드로 가는 과정에서는 핵심적인
자원이 뭘까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간의 데이터의 공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 하에서 전제하에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추가적인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이 핵심적인 방향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기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산업에서는 쌀이었다 아니면 네. 석유였다 그랬다면 예. 지금은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누가 잘 가지고 있고 네. 정부가 풀어줘야 될 일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잘 그런 보안을 그렇습니다. 지켜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사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알리페이 같은 경우 안면인식 기술. 안면인식 기술은 다른 말로 바이오 생체 정보 데이터를 그렇죠. 예.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또 향후 변해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이쯤에서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자, 금융위원장께서 얼마 전에 금산 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한 관심이 지금 쏠릴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수건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융권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작년 이제 11월 달에 금융위에서 한 3가지 안 정도를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회사에 대해서 출자를 금융사들이 은행이나 예. 보험사들이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그런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위탁 업무에 관련된 건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주로 내용을 좀 구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안은 이제 이 파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열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원칙이 금지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그러니까 자유와 범위가 상당히 좀 제한돼 있는 제한돼 있네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고 예. 또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있는 어떤 이거를 마련해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두 번째 안은 이제 또 다른 극단이죠.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 업무 관련된 범위도 그렇고 자회사 출자 범위.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다가 은행이 예를 들면은 투자를 해서 관련된 회사를 이제 둘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허용하는 거가 원칙적으로 그냥 자유화하고 예외적으로 네. 일부 이제 제한을 두는 그런 방안.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리스크 관리가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 관리가 안 되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 출자 관련된 그 지분 제한 같은 걸 좀 두는 뭐 예. 그런 시스템은 도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자유화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안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효과는 상당히 클 걸로 그리고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환경 변화에 순발력 있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절충안입니다. 그래서 절충이 이제 위탁 업무 관련된 거는 이게 파지티브 시스템으로 그냥 가고요. 가고 예. 자회사 출자 관련된 거는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고 예. 그래서 그 일장일단을 좀 흡수해서 좀 완만하게 좀 이끌어가겠다 이런 안이었는데 지금 금융위에서 그 이후에도 지금 한 두어 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의견 수렴이나 예. 회의들이 있었는데 아직 최종적인 안이 이제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 안은 좀 아닌 것 같고 예. 두 번째 아니면 이제 세 번째 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금산 분리를 보면은 굉장히 좀 금융 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꼼꼼하고 까다롭고 그렇게 택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들어봐도 이 하나를 놓고도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뭐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어느 정도로 지금 촘촘하고 까다롭고 그런 규제 방식을 우리나라는 택하고 있는 겁니까? 뭐 상당히 이제 그 이
금산분리법이라고 하는 게 예. 82년도 정도에 이제 은산분리법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건데 예. 거기에 이제 뭐 공정거래법도 있고 은행법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이제 금산분리법이라고 금산법이다. 예. 부르는데 내용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알기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데 특히 은행에서 이제 본질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출해줄 때 보면은 대개는 이제 담보를 잡죠. 예. 잡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네. 그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이제 은행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왔었지만은 예. 요즘에 예를 들면 이제 핀테크 기업이라든가 부동산 관련된 쪽으로 이 IT 기업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그쪽 기능이 훨씬 발달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서는 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웃소싱이 되면서도 전문성이 더 강화된 예. 이런 거가 되는데 그거가 이제 안 되는 지금 체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요즘 이제 UI UX라고 해서 뭐 그 인터페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핸드폰 같은 데도 유저 익스피리언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이제 요즘 뭐 이제 그 와앱이라고 해서 예.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때려 넣거든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예. 정보가. 그게 이제 사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복잡하고 뭐 이렇게 잘 모르고 서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 그걸 얼마나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나 이런 걸 디자인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디자인 자체도 사실은 이제 아웃소싱하는 게 훨씬 더 이피션트하다고 보진 않고 예. 이걸 내부화해서 뭔가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조차도 잘 안 되는 거죠. 업무 제한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금융업이 아니고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회사를 둔다든가 이런 거는 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금융사들이 뭔가 바뀐 분위기에서 소비자들의 편익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에 발목 잡혀 묶여서 있네요. 예.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빅블러 현상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금융권이 더 외면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올해도 이런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금융권도 힘들어질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금산분리도 이러한 측면에 이런 관점에서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뭐 일정 부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21년인가에 그 빅테크 기업들 인터넷 전문 기업들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토스라든가 K뱅크.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금융업에 있어서 혁신을 좀 일으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저만 해도 무슨 공인인증서 뭐 이런 거 되게 좀 번거로운데 힘들죠. 예. 그거를 이제 간편 없애고 그러니까 간편한 소액 대출 상품 같은 걸 내는 게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원래 은행이나 뭐 이런 금융업 하는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이 플랫폼 기업인데 일부 허용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는데 기존의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를 하고 싶어도 예. 지금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 자본이 은행 자본을 예. 이제 보유하는 것도 제한이 상당히 있는데 그거를 지금 허용하자는 게 정부의 기조가 아니고 예. 금융 자본이 이제 산업 자본을 어디까지 좀 플렉서블하게 투자를 해서 그걸 이제 가져갈 자회사 수 있는지.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거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금융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손발을 묶어놓고 뭐 새로운 데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일부 해준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KB 같은 데도 그렇고 그 배달 앱 같은 거를 이제 도입해서 신한 같은 경우는 신한이 그렇죠. 신한이 그런 게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한시적이에요, 지금. 4년 동안만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고 그 이유는 이제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퍼머넌트하게 좀 우리도 플렉서블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해넣어주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뭐 변해야 되는 이유는 듣다 보면은 나오는데 그럼에도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예.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은 우려대로 그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산분리를 원래 도입할 때 취지가 예. 이게 이제 이 금융하고 이제 비금융 사이에 예. 이걸 경계를 쳐놓지 않으면은 위험이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 쌈짓돈 비슷하게.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예를 들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면은 뭐 사실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놨다가 부실화되면은 그냥 회사 접고 나가버리고, 또 예. 나가버리고 새로 만들고 그런 외국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었는데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최근 들어와서 이제 더 복잡해졌지만은 예. 이해관계자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지금. 이 데이터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은 예.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존에 김산부를 했던 이 취지였는데 퀴즈였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완화되면 아무래도 예. 좀 위험해질 수가 있고 또 이제 경제력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정보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월적지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일방적으로 프라이싱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이 플랫폼 기업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뭔가를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실제로 예를 들면 배달앱 같은 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죠, 사실. 할 때도 지금 은행에서 일부 한시적으로 한 것도 많은 그 우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이제 사실상 이 힘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프라이싱이 되면은 따라갈 수밖에 예.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업주들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충분한 어떤 안전장치 그리고 금융 소비자죠. 예.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거가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는 이게 좀 섣불리 이렇게 금산분리를 완화했을 때 좀 위험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예. 시간 관계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앞으로 글로벌 금융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의 디지털화 추세는 뭐 예. 이게 거스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금융위원장도 뭐 금융산업에 뭐 BTS를 만들겠다. 네. 뭐 이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 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올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이 금산분리 완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화가 진전이 되면서 예. 뭔가 생활하고 밀착된 그러니까 금융사가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해도 안 되고 예,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KB도 그렇고 신한은행도 그렇고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이죠. 아주 초맞춤형. 예. 퍼스널라이즈된 어떤 아까 그 알리페이 같은 거 예를 들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적합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가 이제 대세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그걸 10분 활용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 기반 이런 거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고 글로벌하게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JP모건 같은 데도 무슨 뭐 레스토랑 예약을 한다든가 예. 뭐 이런 앱 같은 거 해가지고서는 인수를 했고요. 여행 서비스 같은 것도 뭐 하나 할 계획이 있고 예. 이렇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생활 밀착형, 헬스,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실 이제 좀 이게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좀 뒤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예. 보다 펀더멘탈하게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과거에도 뭐 지주사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봤었지만 잘 안 됐고
이 글로벌 마켓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IT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해보겠다라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금산분리 이 완화하고는 좀 별도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예, 예. 지금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라이브 포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